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독서 3강. 오늘은 과학 독해를 볼 생각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지. 사회 독해만큼이나 과학 독해도 사실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주중에 세븐데이즈 모의고사 기억납니까? 여러분한테 질문이 제일 많았던 두 질문이 뭐였냐면 과학 질문에 해당하는 튀김 질문. 이번 주 사회 질문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질문하는 친구들 꽤 있었는데 기업들 간의 어떤 그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 기억나죠?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의 사이클. 그래서 보면 그렇죠. 제가 체감하는 난이도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도 아마 사회과학 질문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질문이 많긴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회 질문이 조금 더 어렵고 과학 질문도 꽤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튀김 질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학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문과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 질문 나오면은 약간 읽기 싫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읽기 싫으면 대학 가기 싫어지겠죠. 예. 미안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호불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이제 3학년 가서 이제 최저를 위해서 뭐 수능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읽기 싫은 지문 주제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난 과학 나오면 벌써 싫어 어쩌지? 과학도 읽을 수 있어야 결국 좋은 등급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죠. 뻔한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다. 과학 지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라라는 게 어떤 첫 번째 제시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죠. 과학적인 어떤 현상과 그 원리들이 아마 소개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원리가 생기느냐 그것들을 규명해 나갈 텐데 그러한 과정들을 잘 이해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의 결은 무엇이 있는가? 물화생지잖아.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여러분들은 의미 없죠. 여러분들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배워버렸으니까 2학년까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화생지 중에 이제 2개 골라서 시험 보는 형태였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물화생지뿐만 아니라 수학등 자연과학에 대한 과학적 시각으로 물질, 생태계 그리고 우주를 탐구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글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과 친구들이 좀 좋아하긴 해요. 슬프게 문과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여러분 작년 이제 6월 모의고사 수능과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가 6월과 9월 모의고사죠. 작년 6월 모의고사에 화학 지문이 나왔어요. 나 이거 풀다가 사실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도망갔죠. 수업해야 될 거 아니야. 화학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분자 간 결합이 나왔습니다.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진짜 치가 떨리는 지문이었다. 탄소 분자들 간에 결합하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면 진짜 빡센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굴려봐도 저렇게 굴려봐도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문에서 엄청 시간 많이 쓰고 진짜 이게 가장 6월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지문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시험을 치고 고3 학생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금방 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했더니 이과 친구들 중에서 화학을 선택한 친구가 이 분자 결합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치사하죠? 아니 공정해야 할 수능, 공정해야 할 평가 모의고사에 특정 선택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유리한 지문이 나오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었죠. 근데 실제로 6월 모의고사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이 지문이 화학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의 수능에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과학 지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이과인데 난 문과인데 인공지능 지문 나왔어. 풀어봤어요 수능 지문? 저 아는 내용. 아는 내용. 그러니까 이 약 100일씩 있으면 유리해. 아무튼 그의 수능 지문에는 화학 지문은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제 기술 지문으로 넘어갔지. 인공지능이라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어때? 여러분들 공통사회 공통과학 하잖아. 이제 여러분들 호불호가 없어.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과학 지문이 나와도 사회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 잘 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과학도 사회도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작설이 길었죠. 오늘 좀 작설이 길 거예요. 예. 오늘 글이랑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수업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시간을 끌듯이 작설을 좀 하겠습니다. 자, 과학 분야 글의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 글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글쓴이입니다. 대상의 특성이나 개념 등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 분야의 글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용어의 개념들이 자꾸 소개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풀어볼 문제에서 효소라는 무엇이다, 반응 속도라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결국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야 과학 질문에서 크게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전달이잖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사회주의 기억나요? 사회 현상, 사회 문제의 원인에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주관적 견해가 소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학자별로 혹은 견해별로 정리를 해서 읽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학 분야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딱 객관적인 사실이 제시돼서 어떤 주관적인 여러 이론들, 대립되는 이론들이 뭐 크게 제시되지는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계속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객관적 자료에 공부한다. 사실이나 법칙을 설명한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글이다. 그렇지.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가진 글이다. 그래서 주관적 의견은 잘 개입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학 분야 이걸 어떻게 읽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 용어, 그리고 개념, 이거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용어가 소개됐다, 개념이 소개됐다. 이런 문장도 있잖아요. A는 모식이다. A란 모식이다. 모식이 설명을 해서 즉 A에게는 모식에 대한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용어의 개념을 알려주는 정의 문장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과학 분야의 글에서는 항상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정의 문장, 이 용어의 뜻은 이거구나, 이 개념의 뜻은 이거구나, 이러한 문장들에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결국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쌓여야 여러 가지 이상한 용어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 글을 잘 독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원리의 작용 과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해라. 중요한 키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부터 무슨 과정을 소개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분 친구한테 대학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해볼까요? 어떤 순으로 설명해요? 보통 시간 순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순서, 시간적인 선호 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글이 과정으로 달아지고 있다. 어떤 순서대로 과학적 현상, 과학적 원리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순서와 시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는 그것들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되었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응용인데 한번 이 내용을 해볼게요. 과학 분야의 글은 제시된 원리나 이론이 구현되는 과정을 실제 실험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과학 분야의 글이 있고 문제예보가 있다고요? 실제 실험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보죠. 또한 이 실험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림이나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원리를 문항의 시각 자료와 대비해가면서 꼼꼼히 읽어라. 여러분들 보통 글 이렇게 읽잖아요. 글 읽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 3번 문제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글을 다 읽고 3번 문제 갔을 때 글을 이해한 내용 바탕으로 이 그림을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과학 분야의 지문에서는 좀 어떻게 활용해라? 미리 벌써 글을 읽을 때 이 시각 자료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읽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이 시각 자료가 있는 3번 문제를 푸는 시간은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말하면은 문제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라? 문제의 자료를 그냥 다 읽고 보는 자료가 아니라 문제의 자료를 독해 과정에서 보조 도구로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거 시각 자료나 예시를 들어주면 참 이해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각 자료나 예시가 문제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글자 읽고 문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그렇지 글을 읽는데 어떤 독해 보조 도구로서 이 문제에 있는 그림이나 자료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응용입니다. 예. 실제로 문제 10분 안에 풀다 보면은 글 읽기 바쁘고 문제 읽기 바쁘지. 여기 있는 그림은 산문단의 내용에 도움이 되겠네. 이걸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되잖아? 그럼 오히려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어떻다고요? 문제 자료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라 독해 보조 도구로 써보라는 말입니다. 이건 꽤 응용 팁이에요. 근데 나도 잘 이렇게 안 읽어.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문제까지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래. 근데 이게 될 수 있으면 굉장한 팁이 될 겁니다. 알아만 두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과학 지문 글 이렇게 쭉 봤고요. 그냥 글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공수 그렇게 빡빡하지 않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볼게요. 생물학.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조와 기능이잖아. 필연적으로 이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합이 되겠군.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B랑은 결합을 안 하고 C랑 결합하겠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물학 지문이 개인적으로는 꽤 어려운 지문이라고 봅니다. 나오면은 꽤 복잡해요. 그리고 생물학 지문은 사실 의학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의학 지문이 굉장히 피곤한 지문이거든요. 왜냐면은 잘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을 예를 들어 설명해줄까? 암이 발생해. 암의 원인에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은 A고, 2번은 B고, 3번은 C예요. 즉 A, B, C 중에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암이 발생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약,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그럼 이 약이 A의 원인을 고치는지 B의 원인을 고치는지 막 이러한 정보들을 매칭시키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이렇게 주면 또 좋아. 근데 A라는 원인이 발생하면 B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니은은 언제 약을 사용해야 될까? B와 C 사이에 사용해야 될까? A와 B 사이에 사용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이제 의학 질문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매칭하는 굉장히 피곤한 작업들이 계속될 수 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물리학 지문은 또 어렵죠. 왜냐? 법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응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지문에서 좀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지구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지구과학 지문은 조금 쉬워요. 야 근데 이것도 나 빡센 지문들 많거든. 그래서 생성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이런 거 나오면 좀 빡세긴 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지구과학 지문은 쉽다. 그리고 화학 지문에서는요. 그렇지. 물질의 조성과 구조 역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질,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 지문에선 총 이런 학문들의 글이 나오는데 전부 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 지문보다는 과학 지문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이번 주 본 시험에서 어땠어요? 튀김 지문이 더 쉬웠잖아. 기업의 어떤 사이클 지문보다. 아닌가? 좋습니다. 작성은 그만하고 여러분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라고 되었죠. 2학년 지문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글 자체가 일단 길지가 않아요. 문단이 3개짜리고 문제 수는 그래도 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1번 깍자 9번 드리겠습니다. 9분 안에 문제 끝까지 푼다는 생각으로 한번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맞춰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좋습니다. 라스트 1분.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국어 그러니까 국어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시간 엄수해라. 이 국어에 크가지 큰 두 개의 틀이 있어. 시간 엄수해라. 실제로 이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은 시간 안에 푸는 것도 능력이다. 야, 일단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이 글 자체를 다 이해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풀어라.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데,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험할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이 모의고사 시험들은 80분 안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풀어볼 때는 시간을 재고 풀어보고 복습할 때는 시간 제한 없이 꼼꼼히 다시 읽어보라 하고 두 가지 공법을 다 추천드립니다. 비겁한 거야. 난 여기서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둘 다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독해 속도가 괜찮다. 그리고 나 이런 문제들 풀었을 때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정도로 지금 독해력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쪽 시간 엄수 쪽을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아, 나 거의 반타작 한다. 너무 어렵다. 시간 안에 풀면 반타작 한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일단 이 글 자체를 충분히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독해력이나 정답률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시간을 지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험 시간에는 시간을 재고 푸는 시간들을 꼭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 2시간 보면 아마 거의 다 만점 받을 수도 있을걸?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저는 이제 저희 때는 야 진짜 언제냐? 지금 여러분들 80분 45문제 형태를 풀고 있거든요. 저때 내 모의고사 볼 때가 90분 50문제 시험이었어요. 비슷해요 사실상. 근데 제가 진짜 시간을 못 지켰어요. 제가 그래서 앞부분은 거의 다 맞는데 이제 뒤에 한 지문을 못 읽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어. 그래서 뒤에 한 지문 잘 찍으면 1등급 나오고 뒤에 한 지문 다 틀리면 2등급 나오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언젠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식 파이터가 되든 아니면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하든 어쨌든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간에 들어오는 연습도 항상 좀 신경 써서 해보긴 해야 됩니다. 네, 작설이 길었죠. 그러면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글이 싫어서 작설을 자꾸 할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모두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학 반응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일단 영양소를 섭취해. 근데 그 영양소가 어떻게 변하나요? 에너지로 변해요. 영양소가 어떻게 변하나요? 몸에 필요한 물질로 변해요. 이런 과정들이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화학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의 정의가 소개된 거예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다. 촉매라는 용어의 지금 개념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보낸다. 정촉매 하니까 좀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촉매. 나 작성 그만할게요. 촉매는 어떻게 구분된다?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원리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될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했는데 바로 활성화 에너지와 2번 반응 속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나눈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랑 반응 속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촉매를 나눌 수 있다. 계속해서 보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뭔데? 활성화 에너지랑 또 개념에 대한 문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뭐다?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자, 우리의 목적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에너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필요한 최소한. 많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그렇지. 적을수록 좋아. 왜냐면 필요한 최소한이잖아. 그래, 한번 바꿔보자. 여러분, 서울대 가는데 에너지가 서울대 합격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100 필요합니다. 서울대 합격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50 필요해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50의 에너지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잖아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에너지가 적을수록 좀 유리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느려진다. 그렇죠. 이런 거 갖다 정촉매라고 썼네. 정촉매와 부촉매. 이 관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표를 그린다고 생각해볼까? 일단 활성화 에너지라는 표를 그립시다. 그리고 반응 속도라는 표를 그려볼게요. 정촉매는 어떻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올린다. 부촉매는 어떻다? 활성화 에너지를 올리고 반응 속도를 낮춘다. 그렇죠. 이 문단 정도, 이런 정도의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부촉매이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4번 문제로 가봅시다. 예. 아까 말한 거 기억나요? 문제의 자료를 문제 풀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독해 도구로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정촉매와 부촉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읽으면서 사실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 단계에 이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그래프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축을 뭐라고 써있는가? Y축은요, 에너지네요. 즉 위에 찍혀 있을수록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X축은요, 반응의 진행이네요. 즉 이쪽으로 진행할수록 생성물에 가까워진 겁니다. 자, 이거
시간이랑 같다 틀리다. 야 그래 손으로 줘봐. 이거 시간이랑 같다 1번. 이거 시간이랑 다르다 2번. 야 1번. 오케이. 야 2번. 정답이 2번입니다. 시간이랑 달라요. 야 이 생성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반응이 진행됐다는 건 시간이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반응이 진행돼서 생성물이 나왔다는 거. 이 정보는 시간에 대한 추계 정보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를 시간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은 이 문제에 5번을 찍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시간이랑 똑같이 생각했어도 5번이 아니라 더 답 같은 걸 찍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 약간 수학적으로 가자. 시작은 반응물이거든요. 근데 완성은 생성물이 돼요. 누가 가장 먼 길을 돌아가요? 네. 이 말이 좀 뭐겠어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얘가 제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X축의 정보가 시간이랑 똑같지 않아. 이 A라는 성분이 가장 길구나를 통해서 얘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를 좀 수학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중요한 내용 아니야. 중요한 내용 아니고 야 다시 국어로 돌아가자. 이건 잊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약간 그래프 좋아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생성물이 되는데 얘만 더 긴 거리를 가고 있네. 그럼 얘가 시간이 더 걸렸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축의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 싹 계산했던 것 같죠? 네. 그냥 턱걸이를 뜬 건 정도였어요. 네, 미안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그래 우리가 정리해놓은 이 정보를 보자는 거야.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반응 속도 어땠죠? 빨랐죠. 지금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필요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C죠. 그래서 C가 가장 적은 거리를 이동해서 가장 빠르게 생성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A, B, C 중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그렇지 A가 가장 큰 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고 C가 가장 적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C가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고 A가 가장 반응 속도가 느리겠구나.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질을 좀 하나씩 볼까요? 봅시다. 1번. 일단 정답 공개할까? 정답은 3번. 네, 맞춘 분 좋아하셔도 됩니다. 보죠. A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생각한다. A가 뭐다? 촉매 안 쓴 거예요. 지금. 촉매 안 쓴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B는 반응물에 부촉매를 넣은 그래프겠군. 야, 반응물에 만약에 부촉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촉매를 넣으면 벌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요.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럼 A에다가 부촉매를 넣었다면 활성화 에너지 더 높아졌을 거예요. A에다가 부촉매를 넣었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왜 활성화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가?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2번 한번 볼까? C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C가 기본이야. 촉매 안 썼어. A는 반응물에 정촉매를 넣은 그래프겠고 C가 A가 되려면 반응 에너지 올려야 되죠. 에너지 올려야 됩니다. 에너지 올리는 거는요. 부촉매 쓴 거잖아. 근데 정촉매를 넣었다고 하니까 역시 틀린 말이 됩니다. 정답 선지 가보죠.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속도는 C보다 B가 빠르겠고 반응 속도 누가 빠르다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적은 쪽이 빠르다고요. 반응 속도는 활성화 에너지가 적은 쪽이 빨라요. 에너지가 적은 쪽이 높으니까 C가 더 적죠 B보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그냥 시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 5번에 손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 X축 같은 지점에서 다 생성물이 되네. 해가지고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적 사고가 있으면 더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축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좋아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이문단이죠. 예. 자, 왜 이렇게 했냐? 잠시만요. 약간 지금 이제 에너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거 그래도 풀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실험용 질문 약간 읽기도 쉬웠잖아. 네. 이번 좀 더 부드럽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문단의 정보를 이걸 3문단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에요. 이 문단 왔으면 다 온 거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몸 속에도 촉매가 존재한답니다. 효소랍니다. 즉 우리 몸 속의 촉매가 뭐다? 효소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촉매가 효소다.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다. 야, 퀴즈. 효소는 정촉매예요, 부촉매예요? 정촉매겠죠. 왜?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하는 것도 원리겠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보죠. 예를 들어, 그렇지. 화학 반응이 빠르고 쉽게 일어난다는 거에 예를 소화 효소인 펩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신이 분비되어 우리는 음식물을 오랫동안 위장에 담고 있지 않아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펩신이 없다면 우리는 만성 소화 불량에 시달릴 겁니다. 먹은 밥들이 금방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펩신이라는 효소, 그것도 정촉매를 통해서 빨리 소화 반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 위장에 오래 담고 있지 않아도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대요.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건 일단 기억해 두세요.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가 있다. 오케이.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답니다. 효소 어떻게 된다고요? 효소가 촉매 기능을 하려면 반응물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오케이.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볼게요.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을 우리는 활성 부위라고 한다. 활성 부위에 대한 정의가 소개되었죠. 활성 부위라고 하면 활성 부위는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 자, 이제부터 약간 시각적으로 가봅시다. 효소와 누가 결합한다고 했었죠? 반응물. 얘가 효소고, 미안하다. 그림 구리죠. 얘가 반응물이에요. 근데 이로부터 우리는 이 반응물을 뭐라고 부르겠다? 기질이라고 부르겠다. 자, 효소와 기질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답니다. 계속해서 보죠.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네. 그럼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 이 부위를 뭐라고 해요? 그렇지, 얘가 이제 활성 부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활성 부위의 특징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죠.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에서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처럼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자, 기질 특이성이 있는 효소는 어떻겠습니까? 한 종류의 기질에만 반응할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우리 시각적으로 겪어볼까? 우리 그냥 동그라미 해보잖아요.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가 이렇게 세모세모 뾰족하게 생긴 거야. 미안합니다. 이게 효소예요. 그리고 요 세모세모 뾰족한 부위가 활성 부위고요. 기질이 어떨 때 결합한다고 했습니까? 기질에서도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아요. 기질이 있는데 기질도 뾰족뾰족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기질이야. 얘 3차원적 입체 구조. 2차원으로 바꿔서 미안해. 이 효소의 활성 부위의 3차원적 입체 구조와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비슷하죠. 뾰족뾰족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효소와 기질이 이렇게 결합된다고. 그림 그려서 보인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야, 어디 있냐? 효소 기질 복합체. 얘가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한 노래는 보입니까? 효소에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는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아야 한다잖아. 근데
내가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어떻게 그려서 생각하냐? 그냥 뾰족뾰족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기질에 이 뾰족뾰족 부분이 있고 효소에도 뾰족뾰족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잘 봐봐. 근데 기질 중에는 네모네모 기질도 있고 효소 중에서도 네모네모 효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네모네모 효소는 이 뾰족뾰족 기질과 결합될까? 안 되겠죠. 3차원적 입체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기질만 모양이 같은 이 3차원적 입체 구조가 같은 기질에만 효소가 결합하는 성질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른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까요? 이후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생명이나 화학들에서 진짜 이런 식의 쉬운 그림이 약간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계속해서 보죠. 기질 특이성까지 봤죠. 총매 과정이 끝나면 기질은 생성물로 바뀐다. 이 기질이 다시 생성물로 돌아간대요. 효소 기질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효소는 어떻게 된다?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한답니다. 얘네들이 분리되면은 기질은 다시 생성물로 돌아가고 효소는요 원래와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한대요. 왜 이 문장이 힘들었을까? 이 문장이 바로 이번 문제의 근거, 이번 문제 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 문제 정답 뭡니까? 미안해요. 정답 5번. 방금 읽었던 내용 기억나요? 효소와 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원래 구조로 돌아간다. 원래 구조로 돌아간다.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다른 종류에 나가는 입체 구조로 변형된다. 아니죠. 원래 모습이 복원되는 거지 다른 기질에 또 맞게 변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문장에서 2번에 5번 정답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 문제 아닙니까? 네. 잠깐만. 왜 이렇게 지치냐? 할 수 있다. 자, 다시 글로 돌아가 봅시다. 기억나죠?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한다. 변형한다?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에 공도가 나왔었고 마지막 문단 봅시다.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 참 쓸데없는 화학물질 아닙니까? 효소가 결국에는 뭐 부촉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많이 쓰였잖아. 근데 효소의 작용을 또 방해하는, 굳이 방해하는 친구가 있대. 이 방해하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물질의 저해제라고 한다. 물질의 저해제에 대한 개념이 소개된 겁니다. 계속 나오는 이런 새로운 용어들의 개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물질의 저해제는 뭐다?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요. 효소와 결합하는 게 방법. 이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낸다고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효과를 내는 친구를 우리는 물질의 저해제라고 부른답니다. 계속해서 보죠. 저해제는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 또 나누고 있네.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누어진다. 네. 그러게요. 위에 적어볼까요? 저해제는 어떨까? 기업, 경쟁적과 니은, 비경쟁적으로 나눌 수 있다니까. 야,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 나누는 기준이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경쟁적 저해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그림 안 지우길 잘했네. 경쟁적 저해제 어떻다고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기질이 결합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 기질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경쟁적 저해제가 경쟁적 저해제가 기질 대신에 이렇게 결합해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저해한다. 그렇죠. 효소와 기질이 결합한 게 효소 기질 복합체지. 이거는 뭐예요? 효소 경쟁적 저해제 복합체가 되겠지. 이거 아니게 되잖아. 경쟁적 저해제의 방식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 보세요.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이랑 비슷하대.
그래서 효소의 기질이 붙는 부위에 자기가 가서 대신 붙는데.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거든. 국어적으로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 기질 농도 증가, 효과 감소. 이렇게 그냥 국어적으로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 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해야 이러한 정보도 오래 길게 남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 생각해본 사람 있어요? 왜 기질 농도가 높으면 효과가 떨어질까? 자, 봅시다. 효소, 야 여기는 예를 들게. 효소가 한 개 있어. 기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적 저해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쟁적 저해제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 왜죠? 이거 재밌는 답이야. 30% Y. 비슷하게 모방했습니다. 아, 비슷하게 모방됐으니까. 자, 잘 봐요. 여기에 경쟁적 저해제가 붙을 수도 있고 기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기질이 붙으면은 효소가 작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고, 경쟁적 저해제가 붙으면은 그렇지, 이 효소의 효과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즉 효소와 기질이나 경쟁적 저해제는 얘랑 붙거나 얘랑 붙는 것만 일어나는 이 독립식, 독립사건. 야 수학을 그만 쓰잖아. 수학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효소의 특징은 뭐다? 기질이랑 붙거나 경쟁적 저해제랑 붙어. 그럼 기질이랑 붙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경쟁적 저해제랑 붙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 기질 하나, 경쟁적 저해제 하나일 때는 경쟁적 저해제가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확률이 2분의 1이 돼요. 여기서 생각해보자. 기질이 99개야. 그럼 효소가 얘랑 붙을 확률이니까 얘랑 붙을 확률이, 얘랑 붙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때 경쟁적 저해제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즉 효소의 효소의 효과를 낮출 수 있는 확률은 어떻다? 기질의 농도에 따라 50%였던 확률이 지금 1%까지 줄어져. 정리하자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이 붙는 부위에 붙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질이 붙거나 아니면 경쟁적 저해제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얘가 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기질 농도가 높았을 때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계속해서 가봅시다. 이렇게 끝내도 되긴 해. 여러분 독해를 할 때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렇게 국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기억해야 될 정보가 많아지는 거고, 이딴 식으로 이해를 하면 기억해야 될 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평범사로서 미안하지만 한 3, 4주 뒤에도 여러분들 이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암기를 진짜 개같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를 어떻게든 줄여야 돼. 이해해서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바꿔야지. 정보를 자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한테는 이런 독해가 맞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해하면서 읽기, 아니면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하기. 둘 중에 하나만 내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 아무튼 좋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 경쟁적 저해제까지 했지. 다음으로 비경쟁적 저해제 한번 보겠습니다.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여기에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어떤 효과를 벌인대요. 이게 방법이 있는 거죠. 효소의 다른 부위와 결합하는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킨대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 비경쟁적 저해제는 어떤 식의 일을 펼치겠어? 여기에 붙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부위에 비경쟁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효과를 갖는다고? 효소 입체 구조를 변화시켜요. 이 뾰족뾰족 삼각 효소를 갑자기 네모네모 효소로 바꿔요. 이러면 어때? 이 기질이랑 이거 붙을 수 있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경쟁적과의 차이가 보이죠? 경쟁적은 이 기질 대신 지가 붙는 거야. 근데 비경쟁은요. 다른 데 붙어서 얘네들이 붙지 못하게 이 입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비경쟁적 저해자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즉 기질의 농도와 저해 효과는 상관이 없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경쟁적 저해자의 방법을 알겠죠. 기질이 붙는 이 부분 활성 부위였나? 활성 부위에 붙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붙어요. 그래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야. 왜 기질이랑 못 붙게? 이러니까 기질의 농도와 기질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단 바뀌어버린 얘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우리 목공 문제들 보면은 일단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일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표제와 부제로 그냥 적절한 거죠. 표제는 어떻게 보면 메인 제목이고요. 부제는 서브 제목. 한마디로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표제와 부제를 고르라는 말이야. 1번 한번 볼까? 촉매의 개념과 종류. 촉매의 개념 물론 나왔죠. 촉매 중에서 인체 내에 있는 효소라는 한 종류가 나왔죠. 근데 이게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살짝 부족해요. 야 그래, 그래도 이거 나왔잖아. 밑에 못 봐봐. 활성화 에너지 반응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활성화 에너지 반응의 방향성을 1문단에서 끝나지 않았나?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정답 보죠. 생체 내 효소의 촉매 반응은 그렇지. 효소란보다 생체 내에 있는 촉매다. 그래서 2, 3문단 안에 있는 어떤 효소의 내용, 이 전체적인 제목을 잘 담고 있고요. 그리고 효소의 작용 과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저해제는 어떤 기능을 펼쳐지는지, 그렇지. 2, 3문단의 내용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좋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저는 다 읽고 푸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에서 맞고 틀리고보다 여러분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맞는 소리가 있어도 부분의 내용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글 제목을 짓는 거잖아. 네. 제목을 짓는 거니까 그렇지.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선지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하나 갖고 3번 문제 봅시다. 기억은 보다 경쟁적 저해제였고 이유는 보다 비경쟁적 저해제였죠?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네, 정답 1번 맞습니다. 아까 표하면서 설명한 이유가 있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킨다. 내 유치한 그림 지웠네. 세모를 네모로 변화시킨다고 이런 유치한 그림까지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과 확 지분해서 의외로 이 그림 이런 단순한 그림들이 이해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기억과 달리 니은이니까 기억은 변화시키면 안 돼. 기억은 변화 안 하고 기질 대신 지가 같은 붙는 거였죠. 하지만 니은은요. 아예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서 기질이 못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하나의 함정선지가 이제 대표적인 함정선지가 이제 2번인데요. 2번은 어때? 니은과 달리 기억은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을 방해한다. 기억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 방해하지. 정답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때? 니은과 달리까지 맞아야 돼. 기억은 하면서 니은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어땠죠? 기억이나 니은이나 결국엔 이 역할을 해내요. 기억은요, 기질 대신 자기가 붙어서 해내는 거고, 니은은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둘 다 맞는 소리입니다. 자, 아마 이번 정도가 좀 그래도 함정선지 같은 선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는 안 봤었죠. 네, 좋습니다.
소설이 할만하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해서 미안해요. 잠깐만. 야, 이번 문제도 우리 풀어봐야죠. 좋아. 이거는 글은 아까보다 긴데 문제 수가 3문제로 되게 적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드릴게요. 요거는 그러게. 근데 여러분들 나름 좀 빠르게 잘 푸는 것 같아요. 요 8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트 한번 8번 동안 또 다 맞추겠다는 자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라스트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뭐 8분 너무 좀 탈탈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문제수가 적어서 여러분들 나름 왔다 갔다 또 독해를 하면서 그 시간 안에 푸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제 기억에 자신이 있는 분인지 이해에 자신이 있는 분인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독서 문제에서 은근히 중요할 수 있어. 기억에 자신이 있으면 다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억한다 생각하면 되고, 난 기억에 자신이 없어, 이해에 자신이 있어. 그럼 글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그렇지, 어차피 기억한 거 까먹을 테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오래 기억하겠다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기였습니다. 제가 뭔가 빨리 못해요. 굉장히 읽는 속도도 느리고, 생각도 오래 하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약간 국어에 유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킬러가 나왔어. 그게 변별력을 주기에 어려운 문제 잔뜩 넣었어. 그럼 이쪽이 살짝 유리하게 돼. 그러니까 한번 물론 둘 다 되는 게 최고죠. 기억도 잘하고 이해도 잘해.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거 좀 빡센데? 그럼 기억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 독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그냥 쭉 읽었을 때 한 80% 정도가 기억나거나 이해되잖아요. 거의 다 맞아요.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야.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었을 때 80%가 기억나거나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읽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될 겁니다. 제가 만든 접근법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접근법이에요. 사탐으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 이 사람이 국어 개 잘했대요. 국어 뭐 지금 봐도 맨날 1등급 나오네. 그러면서 이 국어를 어떻게 읽느냐? 그냥 한번 읽었을 때 80%가 기억나거나 이해됐으면 돼. 근데 꽤 맞는 말이라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무튼 잡소리 길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든다. 홍채에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수축, 쥐어짜거나 이완, 풀어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동자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눈동자 크게 작게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눈동자가 커질 때는 뭐 많은 빛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눈동자가 작을 때는 뭐 적은 빛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거를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눈동자 모양이 일반적으로는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다. 원형, 정말 좋아하시는 아니 미안하다. 원형, 원형이 아니라 뭐 다른 얘기인데, 나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려나? 저 어느 날 유튜브 쇼츠보다 원형 턴이라는 걸 봤거든요. 아니 그 뭔가 유려함이 진짜 약간 뭔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저도 모르게 좀 반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돌지 하면서. 옆에 앉는다, 옆에 앉는다. 야 잠깐만 왜 그랬지 이 얘기? 아무튼 잊어주세요.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렇죠. 사실 이것까지는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모르겠지만 원형인 게 일반적인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무난하대. 원형인 게 어떤 베이스적인 모습인가 봐요. 그런데
고양이와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은 세로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가로로 눈동자 모양이 길쭉하답니다. 굳이 또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자면 육식동물 어떻다고요? 세로로 길쭉하다. 육식동물은 이렇게 눈동자가 생겨요.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미안해요. 초식동물은요. 초식동물은 양이나 염소 같은 초식동물은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답니다.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하겠죠. 왜 세로로 길쭉한지, 왜 가로로 길쭉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일단 보시죠. 육상 동물 중 모든 육식 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육식 동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어떻다? 매복형 육식 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다. 야, 매복형 육식 동물은 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 숨어서 기습한다. 매복해 있다가 누군가 잡아온다. 이게 바로 매복형 육식동물. 숨어서 기습하는 사냥 방식을 가진 게 매복형 육식동물이겠죠. 아무튼 이 사냥 방식과 관련이 깊은데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사냥감과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게 뭐라고요? 왜 길쭉하냐고? 사냥감과 거리 파악이 잘 되네. 거리 파악이 잘 되겠구나. 이런 글은 없습니다. 왜 거리 파악이 잘 되는지 이제 막 설명할 거야. 이게 과학글이야. 계속해서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적인 글입니다. 그럼 왜 거리가 파악이 잘 될까? 계속해서 보죠.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죠. 계속해서 말했잖아. 과학글에서는 어떤 개념, 용어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 양안시란보다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게 양안시다. 각 눈으로부터 얻는 영상의 차이는 양안시차 또 개념 소개되고 있는 양안시차란보다 양안시로부터 얻는 영상의 차이가 양안시차다. 양안시차를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과정이 소개되고 있죠. 육식동물은 양안시래.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춘대. 그 양쪽 눈으로부터 오는 차이를 입체 영상으로 구성하는데 그게 이제 거리 파악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런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야 그러면 이 눈동자 세로로 길쭉한 거랑 양안시차가 뭔 관계가 있지? 생각하면서 읽다가도 그런데 이런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양안시차 끝났어.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 심도 역시 중요하다. 양안시차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안시차 그러니까 약간 기대를 하면서 읽으면 양안시차가 이 세로로 길쭉한 이유를 설명해 주겠지 하면서 읽게 되는데 양안시차는 사실 이제 끝났어요. 이 세로로 길쭉한 이유는 심도 부분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심도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심도란 또 심도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주네.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한다.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가 심도입니다.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눈동자 크기가 커져서 눈동자 크기가 커지면 들어오는 빛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눈동자 크기가 커져서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게 되면은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는 좁아진다. 이 관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동자 크기가 커져 들어오는 빛이 많아져. 그러면 오히려 초점이 맞는 범위는 좁아진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도 한번 해볼까? 눈동자 크기 눈동자 크기가 커지면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진다.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면 초점이 맞는 범위는 줄어든다. 초점을 먹는 범위가 줄어진다, 좁아진다 그랬나요? 좁아진다를 정확히 뭐라고 한다? 이거를 얕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 반대로 쓰면은 깊다라는 저런 용어의 관계를 정리도 가능합니다. 깊다까지는 정리해주지 않을게요. 그냥 저거 다 반대로 쓰면 돼요. 아무튼 우리는 심도가 얕다까지 이 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자. 좋아요. 드디어 왜 세로로 긴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원리로 내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얕고 가로로는 심도가 깊은 영상을 보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로로는 심도가 얕은 영상을 보게 되고요. 가로로는요. 심도가 깊은 영상을 보게 된다. 이래서 위아래로 뾰족하대. 위아래로 뾰족하대. 이렇게 세로로 뾰족하대요. 계속해서 보죠.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즉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거 이거 어떤 뜻이냐?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와 위의 물체들, 즉 실제 세계에서는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글을 이해할 때, 네, 진짜 슬프지만 성경화 하나를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옛날에 미술 진짜 못했거든요. 아 진짜 싫다. 아 미안해요. 물이라고 써줘야겠다. 일반적으로 풍경화 이렇게 그리지. 가장 가까이 있는 물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맞아. 일반적인 구도를 잡으면은 우리 어떤 것들이 한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가장 가까운 물체가 그리고 위쪽에 가장 먼 물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어디 있었냐?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즉 아래와 위의 물체들, 즉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 이게 아래지만 현실 세계에서 앞이고요. 이게 위지만 현실 세계에서 뒤에 있는 물체가 그렇지. 이 앞과 뒤에 있는 것들은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하게 보이네. 뭐만 뚜렷하게 보인다? 나무만. 가운데 있는 나무만. 이게 바로 유식동물의 이 눈동자의 특징이래요. 앞과 뒤에 있는, 즉 아래와 위에 있는 부분은 흐릿하게 보이고 가운데 물체만 또렷하게 보인다는 게 바로 이 가로로는 심도가 깊고 세로로는 심도가 얕은 눈동자의 특징이랍니다. 계속해서 보죠.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사냥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이 나무 대신 사냥감이 들어가면 더 완벽하겠죠? 사냥감을 제외한 다른 물체들, 뒤에 있는 해나 앞에 있는 물은요 흐릿해진다고요. 그래서 원형일 때보다 정확한 거리 정보를 파악하는 게 유리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아래, 앞, 위, 뒤 이럴 수도 있어. 그것보다는 이게 이해가 좀 더 잘 되지 않나?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이해하면서 읽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머리를 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시를 자꾸 만들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지 같은 예시예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거고 위쪽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거다. 약간 느낌 타오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네, 계속해서 보죠. 이제 마지막 문단 그래 이제 문단밖에 안 남았어. 계속해서 봅시다. 이게 초식이었지. 한편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멀어져 있다. 그렇지. 가로로 길쭉할 뿐만 아니라 눈도 많이 이렇대. 미안해요. 이게 눈이고 이게 미간이야. 내가 초식동물입니다. 눈 여기에다 이렇게 거예요. 미안하다. 아무튼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차야 하는 생존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즉, 왜 옆으로 긴 눈동자에다가 그 눈동자 사이도 뭐냐? 생존 방식 때문이라고. 어떤 생존 방식?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야 돼. 날 잡아먹을 때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것과 관련이 있대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제대로 설명하고 있겠죠. 한번 봅시다.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가로로는 심도가 얕은 영상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다?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넓은 쪽, 가로로는 심도가 얕은 영상을 보게 된대요. 심도가 깊다는 게 뚜렷하게 본다는 거였죠. 그거 정도는 기억하면서 계속 봅시다.
어떻게 된다? 이로 인해서 초점이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편의점에 아까 육식동물은 이 가운데만 잘 보이고 이쪽은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초식동물은요. 이만큼이 다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다만 거리감은 이쪽이 좋고 얘는 거리감은 별로였어. 요 차이가 되거든요. 왜? 넓게 초점이 맞는 부위에 전부 다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육식이라면 이게 육식의 방식이라면 이게 육식의 스크린이라면 이게 초식의 스크린이고 이 별반영 그림으로도 자꾸 이제 그리면서 글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잘 되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또한 어디까지 했냐? 길쭉각 때문에 여기 어디지? 길쭉각 여기 게다가부터 봅시다. 게다가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빛보다 많아서 영상을 밝게 볼 수 있다. 또 밝게 보인다네요. 밝게 볼 수 있다. 또한 양안시인 매복형 육식동물과 달리 아까 양안시 용어 설명 뭐라고 했었죠?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 이 매복형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은 한쪽 눈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단안시에 대한 개념 소개되고 있죠. 여서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하대요.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면 양쪽 눈이 너무 벌어지면 초점 맞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쪽 눈으로 좀 초점을 맞으니까 다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시야가 겹쳐 입체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자, 초식동물 입체 형상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정면일 뿐이다. 왜 갑자기 이 문장을 힘줬을까? 자, 몇 번 문제야? 여러분들 6번 문제 가봅시다. 6번 문제 정답 뭐죠? 5번이 정답입니다. 왜요? 방금 우리가 읽는 문장이랑 다른 정보가 적혀있잖아요. 매복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달리 두 눈을 통해 입체 형상을 얻는다. 이 말인즉 매복형 육식동물은 두 눈 통해 입체 형상, 초식형 육식동물은 입체 형상 없음이잖아. 근데 어떻다? 초식형 육식동물도 앞부분만은 입체 형상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방금 읽은 부분이랑 이 5번이 일치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할 수 있다. 나 이게 외치는 다시 보여줘. 네. 입체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 입체 형상 보긴 본다는 거야. 네, 5번 선지의 내용과 달랐죠? 네, 그런 내용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 문단은 그냥 마음을 놓고 읽으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동물의 눈동자 모양은 생존과 밀접한 개념입니다. 눈동자 모양 왜 길었어? 왜 위로 길어? 왜 옆으로 길어? 생존 때문에. 생태계적 측면에서 포식자가 될지 피식자가 될지 그 위치에 따라 각각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해서 눈동자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5번 문제 안 봤네. 5번 문제 한번 보자. 똑같은 문제예요. 표제와 부제. 아까 표제는 메인 제목, 부제는 서브 제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목이니까 글 전체의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네, 눈동자의 모양과 생존 방식. 눈동자가 왜 위로 길어? 왜 옆으로 길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생존 방식에 따라서 달랐지가 전체 내용이었잖아. 굉장히 잘 커버해주는 제목이죠. 그리고 부제 매복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렇지. 위로 긴 눈, 옆으로 긴 눈은 육식이냐, 매복형 육식이냐, 초식이냐 차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5번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이 됩니다. 6번은 우리 했었구나. 방금 봤었죠. 7번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답은 쉬워. 미리 김 빠질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네,
이 답은 좀 쉽게 모르겠어. 처음 틀렸는데요. 아니 괜찮아. 그런 날도 있는 거야. 아니 미안해요. 문제 간단하게 봅시다. 양을 사냥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 늑대는 사냥감에 초점을 맞춘 후 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모든 물체들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과 늑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때 양과 늑대가 오는 영상의 심도는 어떨까? 이 그림으로 심도 만들어 볼까? 늑대의 심도 어떻게 볼까요? 뒤에 있는 물체가 위에 간다 그랬죠? 늑대가 보기에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양이 보이고 여기에 바위가 보일 거야. 근데 육식동물은요 어디만 뚜렷하게 본다고요? 여기만 뚜렷하게 보고 여기는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육식동물의 시야를 구성해 본 거지. 그럼 양은 어떻게 보일까? 양은 그냥 전체적으로 넓게. 그리고 뭐다? 이 초점이 맞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밝게 보인다고 했었죠. 양은 그냥 이 전체적인 모습이 다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 대한 정답 보죠. 정답 4번이었죠? 늑대 가로로 심도가 깊은 심도 깊음 세로로 심도가 얕은 심도 얕음 양보다 바위가 남보다 더 흐릿해 보인 그렇지 양만 뚜렷하게 보이고 나무와 바위는 흐릿하게 보이죠. 양의 시선은요 이게 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가 전부 다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왜?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늑대고 이게 양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늘 문제는 다 맞추신 분도 종종 있지 않을까? 정말 할만했죠. 지난주 글보다는 좀 쉬웠죠. 아무튼 그래도 뭐 쉽든 어렵든 어떤 한 질문에 있는 문제를 다 맞췄다. 그것도 이제 두 질문이나 다 맞췄다. 요건 굉장히 본인한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질문 8개만 만들면 수능 만점이에요. 아, 선택 과목도 있구나. 아무튼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고 싶은데요. 있어도 지금 안 하겠지? 여러분들 다르지 않은 선지나 혹시 나 이거 풀어봤는데 이 선지 좀 궁금하다 질문할 거 있으면은 쉬는 시간 통해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쉬었다가 그렇지 문학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